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버진로드를 걸어갈 때만 해도 한차 앞을 몰랐어요. 선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서로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이 들어 제 나이 34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집안일 건지는 정말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혼 전에 정말 저를 속여먹으려는 연기를 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대단하다고 밖에는 나오지가 않네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시어머니인 것만이었거든요. 세상에 시집붙은 사람치고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앞뒤가 다르게 굴려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내가 우리 아들에겐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어 특히 아들 살림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는 더더욱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견할 거라는 걱정은 애초에 버려야 알겠어요. 우리 거리를 살짝 두고 살아야 서로 편한 법이에요. 제사가 있는 집안이든 하지만 그렇게 크게 형식을 차려가면서 지내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명절에나 대가족이 한번 모이는 거지 생일 같은 건 간단하게들 하는 편이니까 사람들 걱정 많이 안 해도 돼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안심해도 된다며 인터넷에 돌고 도는 그런 집안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철석처럼 믿었어요. 뭐 약간의 오차는 있을지언정 빈말을 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요즘 시대에 뭐 그런 집안 많이 있잖아요.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모든 형식적인 것들이 간소화되는 집안이요. 요즘 사람들은 누가 일일이 제사를 지내고 시댁을 챙기며 친정을 챙기면서 살고자 해요. 물가가 올라간 만큼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억 원이라고 합니다. 각자가 먹고 살기에 집중하는 시대라는 것이지요. 딱 현재의 시대에 부합하는 집안이 우리 시댁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웃으면서 부드럽게 나를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의심하지 않았고요. 덤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맞벌이 부부라서 그만큼 존중받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별다른 걱정 없이 결혼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평화가 오래 지속되어서 저가 왜 갑자기 사정부터 얽혀가며 이야기하겠어요. 결혼 후 정확히 6개월이 지난 후 정말 축복 같은 새 생명이 우리 부부에 찾아왔어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감동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차서요.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태몽도 다 기꾼 것이 없는데 갑작스러운 선물처럼 기적처럼 찾아오게 된 아이에게 우리 부부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앉혀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는 말이다. 우리 집안의 가풍에 익숙해질 시점이 온 것 같다. 너도 임신했으니 우리 집안 사람이 되겠지? 앞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내 남편의 제사다. 너에게는 시아버지 사위니까 당연히 잘 챙겨야 하는 제사지. 그럼 명절 당일 제사는 어떻게 지내나요? 친정에는 미리 말씀드리고 명절 전날이나 다음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사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디 논리적이고 명료한 의사소통을 위해 요청드립니다. 행사든 무시를 하고 시댁만 챙길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라서 한 번 시집으로 온 며느리들은 추가 외인님을 뼛속까지 새기고 살았다. 대대손손 그런 전통을 물려받았다고 말이죠. 이제 우리 집 가풍에 적응을 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보하는 거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인 거야? 저를 살짝 겨누으면서 혀까지 끌끌 차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혹시라도 초장부터 출가 외인이 며느리는 이 집안의 모든 일을 감내해야 한다 하고 말을 하면 도망이라도 가겠다고 할까 봐 임신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망을 갈 수 없는 타이밍에 말을 한 것을 말이죠. 어쩐지 신혼생활 다들 열심히 즐기고 결혼 2에서 3년 차에 아이를 가진다고 했어요. 제가 날에는 핏줄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던 거라는데 빠르게 임신하라며 고자질을 하는 걸 알아챌 때였어야 했는데 저는 시댁의 가면 속에 속아서
하루 빨리 임신하고 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 거라고 착각했었나 봐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 자리에서 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를 위로해 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죠. 제가 곤란한 표정을 지어도 계속해서 무시하고 결국엔 자기네 집의 법에 따라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우리 엄마는 항상 법을 따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집안에서 가장 어르신의 말을 따르는 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배워왔으니까요.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까지 따다 주겠다던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네요. 와서 저한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야 했는데 당연히 어이가 없을 밖에 없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던 남자가 제게 임신까지 했는데 집안일은커녕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도 투덜거리고 있더라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해도 임신한 와이프에게 부탁 하나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남자라니 후회가 되어 속이 쓰릴 정도네요. 솔직하게 말해 그 자리에서 임신을 한다 해도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을 하겠다고 말해야 했는데 덜컥 겁이 나서 결국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생각이 들더니 당장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물론 다시 취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어떻게든 아이를 친정집에 맡기더라도 사실 우리 친정집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것은 제가 어릴 때 친가족 사고 때문이었어요. 사고라 표현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금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자면 꽤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겠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사건인데 사실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왕따를 당한 학교라는 사회의 피해자였고 그 당시에는 공부도 잘해서요. 선생님들이 저를 예쁘게 대해주는 아이였어요. 아무래도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선생님들이 예뻐할 수밖에 없었죠. 학교마다 명문대에 진학할 만한 아이들을 상당히 후려치곤 했거든요. 내신도 잘 받았지만 우리 집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없어서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성적을 높였어요. 우리 반에는 제처럼 성적이 좋은데 질투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상 2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제가 학원에 다니지 않아서 혹시라도 부정행위로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더라고요. 얼마나 유명한 과외 선생님에게 어떤 과외를 받고 있는지 궁금했던 그 친구가 학교가 끝나고 뒤를 따라서 저를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는 집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다세대 주택에 들어갔을 때 이 아이는 당연히 나도 고액과외를 받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좋은 동네에 위치하고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사실 나는 그 학교에 배정을 받을 줄도 몰랐고 고등학교 진학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나는 사는 다세대 주택이 그 학교의 학업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그냥 배정받은 학교에 다녀간 것뿐이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사는 아이로 비싼 아파트에 살며 고액 과외까지 받는 아이로 정해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나는 어떤 사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만년이등이 학교에 소문을 냈습니다. 그 애 진짜 가난한데 잘 사는 척하려고 우리 학교에 들어온 거라더라 하면서요. 고액과외나 그런 건 없이 죽어라도 공부하는 것 같던데 대단하긴 하네요. 학원도 안 다니긴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해서 잘 사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지나간 걸까요? 한번 제대로 팔자를 펼쳐보려고 그랬던 건가요? 아니요. 브랜드 아파트에서 사는 애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 저쪽에 있는 거죠. 동네에서 애라고. 진짜 충격이네요. 학원도 안 다니면서 맨날 어떻게 1등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건가요?
이거 설마 학교 선생님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로비를 해서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 없고 그런 게 아니겠죠? 말이 안 된다면서요. 제가 몇 개나 다니는데 고작 그런 사람에게 시험 점수를 밀어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미리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당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를 얼마나 많은 소문이 퍼진 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전교생들이 다 알 정도로까지 퍼졌어요. 저는 줄지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시험 문제를 유출받는 학생이 되고 말았어요. 당연히 억울했지만 제가 해명을 한다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학교에선 그런 소문이 없다면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제가 붙잡혀 조사를 받으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상담교사나 교장이 불러와서 추궁을 했고 그 조사를 받느라 교회도 못 다녔어요. 퍼진 이상한 소문들의 주인공이 되어 있어서 해명했지만 이미 기정사실화된 소문에 의해 당연히 왕따 당해야 했어요. 예민하고 까칠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아주 좋은 먹이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아이들이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죠. TV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들을 다 겪게 되었거든요. 교과서도 심심해 보이고 제 사물함은 쓰레기가 가득해서 체육복에 저급한 말들로 낙서가 되어 있고 부모님께는 말하지도 못했어요. 학교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손으로 강력히 닦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스트레스로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학교에 가는 것이 싫고 부모님은 하루 벌써 하십니다.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수준인데 비가 내릴 수 없을까요? 그때부터 2년 동안 시간을 어떻게든 견디어내던 중 결국 3학년의 학교도 자퇴하고 공부를 그만두고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게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떡하지, 돈 넣기 등의 생각이 들더니 결국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시작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한도를 모두 충전한 후 계속 사용하다가 결제가 더 이상 되지 않아서 주변에서 돈을 빌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제3금융에서 손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20살이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자마자 돈을 빌려 게임을 질러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불안한 이자부터 시작해 원금까지 올렸습니다. 어디다 쓸 건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돈을 빌려서 썼으니 갚으라는 거지? 나는 돈 절대로 못 뜯어먹을 텐데. 당장 내놔라. 집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말이야? 결국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저희 집까지 찾아왔고 우리 집은 그나마 살고 있던 집까지 뺐어. 그 돈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망연자심하셨는데 판자촌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화장실도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깨달아서 슬픔에 잠기는 시간도 없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경찰고시를 따내고 대학에 가는 걸로는 안 되니 어디든지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취직을 해도 대학 하나 못 나온 사람이라며 무시를 당하고 온갖 또 수모를 다 겪으며 버티면서 돈을 걸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다른 회사의 스카우트가 되어 이직하면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고졸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요즘에는 사이버 대학도 많고 졸업장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다독였습니다. 그것을 갚아내고 판자촌에서 벗어나 집 같은 곳에서 살기 시작했고 제 나이 34살에 꽤 좋은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되어 자리를 얻어오면서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빚 상환에 사용해왔으며 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 제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노후 자금에 얼마를 사용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모두 털린 후에 새로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책감도 매우 컸어요.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아직도 친정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을 하시면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었고 제게도 무작정 이혼하고 친정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반기를 들고
이혼을 결심할 수 없었고 이렇게도 되지 못하고 저렇게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제 남편은 저와 비슷한 수준의 평범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이를 출산한 후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회사에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도 너무 지겨워서 나 또한 이제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기가 막히게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사업이라는 게 말이야. 운만 잘 끼면 돈을 버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니.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도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 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까지 있는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안 되지. 요즘 아무렇게나 건드리면 대박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나한테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인테리어 소품을 파는 건데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 감성이라고 해서 빈티지한 상품 몇 개만 진열하면 많이 팔린다고 해. 요즘 SNS가 발달되어서. 거기서 홍보를 딱 시작하면 쓰레기를 팔아도 다들 좋은 건 줄 알고 산다니까. 그런 것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홍보가 되는 거지.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홍보를 해봐야 뭐가 잘 되겠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초를 치고 그래? 그냥 무조건 이쁜 것 사진만 잘 찍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 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어차피 물건 몇 개 사서 시작하는 거라 부담도 크지 않아. 내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니까 시장 조사도 안 해보고 무작정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있는 돈도 날릴까 봐 하는 소리지. 그렇게 대책 없이 사진만 잘 찍으면 된다고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 되겠어? 나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이다. 적어도 우리 아이의 분유값은 있어야 한다. 절대로 반대한다고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는 이야기를 하는 길에 시댁에 갔을 때 또 쪼르르 일렀다 보더라. 상식적으로 갓난 아이까지 있는 남자가 뜬금없이 사업을 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구는데 우리 남편이 잘한다고 우쭈쭈 해줄 와이프가 몇 명이나 있겠어?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드자비를 하니까 나도 미치겠더라.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고절주지에 어디 남자가 하겠다는 일에 반대를 드냐? 배 하나도 없는 년이 회사를 좀 잘 골라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게 뭐냐? 실력으로 얻은 자리가 있니? 운이 좋아서 들어간 자리지? 그리고 말이야, 너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 아니냐? 옆에서 남편 사업이나 잘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시어머니가 사대까지 패를 해오면서 남편을 편들어주는데 저는 진짜로 눈앞이 안 보여서 남편이 일을 그만두면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도대체 저한테 갓난 아이를 두고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고정 수입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생활할 수 있는데 팔도 굽어 앉는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무작정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를 한 후 사업을 하겠다며 사무실을 장만해버리고 이상한 소품들을 어디서 구해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 물건을 보고 멍해졌습니다. 이게 뭐죠 싶었어요. 시장 조사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눈에 이쁜 물건이면 어디서 가져온 걸지도 모르네요. 이상한 물건들을 사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잘 되겠나요? 매출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결국 가족들은 돈 문제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지 생활비를 도와주어 먹고 사는 데는 힘을 보태주셨지만 몇 달이 지나도 반복되니 시어머니도 짜증을 내시더군요. 아이코, 돈이 없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도와주어야 할까?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큰 돈을 쓸 일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며느리도 고생하고 있다며 불평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지켜보는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버릴 만한 과거를 끌어올려 자신을 탓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진실을 알려가며 이야기했더니 어르신이 절에서 도와주시고자 하시어 제 남편을 저희 회사에 취직시켜 주셨어요. 그 후 남편은 한 번 더 실력을 증명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며 열심히 일에 승진하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일들이 2해 동안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시댁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 이를 이유로 시댁을 멀리하고 싶다고 했었고 그로 인해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일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급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머지 가족들은 기묘한 사색을 하며 시어머니는 실질적인 사람이 되어 이혼 선언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는데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 때문에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나중에야 깨달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다 오냐오냐로 배워내 버릇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만이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평생 모를 뻔했다고요. 회사에서 힘들 때도 왜 엄마께 말하지 않았는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스스로 이겨내고 나니 이번에도 다시 엄마가 나를 시궁창에 몰아놓는다 하니 엄마와는 더 이상 같이 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와 인연을 끊겠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할래요.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얘기해도 저는 이미 다 지쳤고 남편과 이렇게 살기보단 제 삶을 찾아가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봤어요. 어르신이 계속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어르신에게 더 잘할게요. 집 구석에 못 버티고 있어요. 나는 계속해서 이혼을 주장하며 잔치상이 나아지기를 기대했고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왔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친정까지 찾아와서 빌었지만 나는 그들을 무시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그들에게 빌려도 나의 이혼 입장은 변함이 없었어요. 협의에 실종당해도 안 하는 인간들 덕분에 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마무리하고 남편이 일에서 해고되면 나는 그 자리에 앉고 싶지만 실제로 나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고 낙하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어르신의 조언에 따라 자격증 공부부터 시작해보려고 해요. 능력 있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참으로 답답해요. 소송을 시작하고 이혼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